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클라썸 대표 맡고 있는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학원 원장 또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이 에듀테크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만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동안 제가 읽었던 교육업계의 흐름들과 교육의 핵심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AI와 메타버스 유행일까 미래일까 라는 주제예요. 요즘 에듀테크에서 키워드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AI랑 메타버스는 진짜 뉴스에서도 옆에 학원 원장님께서도 또 학생들에게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대할 때 사실은 그냥 이게 스쳐가는 유행 같은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의 미래를 바꿀 키인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곤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유행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단어도 많았고 결국 인터넷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업계 전체를 바꿔낸 그런 기술들도 있었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클라썸이라는 이제 저희 서비스 명이자 회사 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썸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썸 타는 거냐, 데이팅 앱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 클라썸은 클래스랑 포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수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또 토론하는 그런 포럼의 장으로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게 바로 클라썸입니다. 현재 클라썸은 미국부터 일본,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전 세계 25개국 5,000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기업 그리고 학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교는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부터 SK하이닉스, LG CNS 등 유수의 기업에서 교육을 하실 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해상처럼 날라왔던 패스트 캠퍼스 같은 학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의 기술 같은 입시학원이나 이런 이제 중고등학교 학원들까지도 넓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제 대학부터 기업까지 같이 교육을 도와드렸던 사례들을 바탕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클라썸은 201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의 5년 넘는 기간 동안 클라썸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건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시는 분들도 진짜 이해를 한 게 맞는지 눈빛 싸움을 하면서 맞추곤 합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말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 어떻게 해야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카톡방, SNS를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플랫폼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는 이제 누적 7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만 이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주 전에는 청와대에 초청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은 결국 질문, 데이터, AI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왔습니다. 또한 몇 달 전에는 미국 포브스지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Forbes Asia 30 Under 30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인생 수업에 출연을 해서
현재 교육 현장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클라스홈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4회 들어가시면 바로 또 무료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클라스홈 소개는 여기까지 잠깐 접어두고요. 오늘의 본 주제인 AI랑 메타버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인데 아직까지도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지칭을 한다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저랑 같이 오늘 AI와 메타버스의 공통점 4가지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모든 곳에서 AI랑 메타버스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2020년에 저희가 막 VR이다, AR이다, 블록체인이다 정말 다양한 이제 단어들이 떠올랐었죠. 근데 2021년에 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 하나로 평정이 됩니다. 어딜 가도 이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상은 화려한데 현실은 비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AI를 보면 되게 막 AI 인공지능 비서처럼 막 날 다 챙겨줄 것만 같고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이제 알려줄 것만 같은데 근데 막상 우리가 AI를 뭔가 우리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단순히 AI 챗봇이라고 해도 검색 기능 정도로 제공을 하는 그런 불편한 챗봇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막상 파헤쳐보면 또 AI나 메타버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AI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냥 막상 보면은 뭐야 그냥 이거 그냥 규칙을 배열해 놓은 거잖아. 이런 정도 수준의 AI 챗봇들이 대부분이곤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왠지 우리를 위협할 것 같다라는 위협감이 들기도 합니다. 왠지 AI가 내 자리를 대체할 것만 같고 학생들이 다 가상세계에 빠져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사실 이 4가지의 현상들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커다란 기술이 나올 때마다 늘 반복되는 데자뷰 같은 현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생각나시나요? 그때 사람들이 빅브라더다, 이제 우리 24시간 사생활 감시당하는 거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태로 이제는 인터넷이 접목되지 않은 분야가 없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강의 돌풍이 불어닥치고 메가스터디가 나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업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었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도 얼른 AI랑 메타버스에 뛰어들어야 되나? 우리도 그 선두주자로 뛰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우린 언제나 역사에서 배워왔으니까요. 저랑 같이 인터넷의 역사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랭킹입니다. 보시면 애플, 인터넷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인터넷 기업들이죠. 근데 이게 교육 현장에서도 이 혁신들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오프라인 캠퍼스를 다 없앤 온라인으로 혁신하고 있는 이 미네르바 스쿨조차도 하버드 대학의 경쟁률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인터넷을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이미 잘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끌어다 활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대체 이 기술을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우리가 이 물결을 타고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을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조그만한 힘을 주더라도 기술에 큰 효과를 얻고 훨씬 더 큰 교육의 성과, 우리 사업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레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건 2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중요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게 정말 많이 회자되지만 결국엔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술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스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도 정말 많을 거예요. 떠오르시는 문제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학원에서 정말 자신 있는 분야, 자신 있는 학습의 방식을 좁혀서 생각해보고 바로 그 지점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시작해야지만 첫 걸음을 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스텝 1, 중요한 문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 어떤 것들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양한 질문들 또 걱정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이제 가져와 보고 싶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게 19세기 교실의 모습이에요. 21세기 코로나19 이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 적죠. 그리고 열심히 그대로 외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외우고요. 그걸 그대로 시험에서 암기한 거를 써 내려갑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 이런 교육의 현장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코비드19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터넷도 이제 좀 잘 쓰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인터넷 안 쓰실 것 같다가도 이제는 좀 쓰시는 것 같은 변화들이 체감이 되곤 하죠. 그럼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들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턱을 괴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고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바로 내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내 노트북 안에 들어가신 것. 그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잘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건 그냥 내가 멀리 있어도 또는 언제 어디서든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정도.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이룩했던 수준 정도인 것이죠. 이 수다스러운 강사와 침묵하는 학생이라는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그냥 고질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도 어쨌건 학생들 그동안 성적도 잘 내왔고 이제는 변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시대가 바뀌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졌구나라는 걸 제가 체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2015년도부터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2016년도에는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알파고 다들 기억하시나요?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 AI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트 제 후배들도 선배, 딥러닝 배우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배워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그 어떤 선배들도 그러면 카이스트 교수님의 AI 강의를 들어봐라고 추천해주는 선배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어떤 강의를 추천했냐면 그거 스탠포드에 AI의 대가라고 불리는 앤드류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데 그냥 무료로 너가 바로 들을 수 있어. 이 강의 링크 한번 볼래? 라고 링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내가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학교 교수님께 내가 강의를 들을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학위의 역할들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원래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 대학교에서 현장 어땠죠? 등록금 반환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났었죠. 학원에서도 선생님 그냥 막 학생들이 막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편하게 수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학생 뭐 수강료 똑같이 받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반환해 주세요 라는 요구는 되게 표면적인 이해고요. 사실 그 깊숙이는 그동안 교육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할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이 오프라인 현장까지 나와서 왜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강의로 들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와서 들어야 되지? 라는 그런 궁금증들, 그런 의문, 이의제기들이 바로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촉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보면요. 이런 밈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넷플릭스 비용이랑 하버드 대학 등록금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넷플릭스도 나한테 그냥 영상 하나 던져주고 하버드 대학도 나한테 영상 하나 던져주는데 왜 너네는 수백 배의 요금을 나한테 청구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통하는 국가라면 어디서든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원 강의 그리고 이런 사교육 업계에서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어 왔죠. 점점 더 그냥 잘하는 컨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이런 스타 강사 강의도 너무 재밌게 해주고 막 내가 봤을 때 막 잘생기고 예쁘고 내가 팬이고 막 이런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더 즐겁고 나를 막 따로 케어해주는 게 아니면 그냥 이 강의를 듣는 게 그냥 학생들한테 더 좋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사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요. 기존에는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티칭의 그런 역할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코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좋은 컨텐츠들은 세상에 많은데 그 컨텐츠를 오히려 선생님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이끌어내고 토론을 이끌어내고 진짜 케어를 한 명 한 명씩 해주는 그런 코칭의 역할들이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맞춰서 교육기관, 대학교, 기업, 학원의 역할도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학원에서 너네 학교에 맞춰져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줄게 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정말 잘 해줄 수 있어 이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과시를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해가 안 갔으면 질문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학생들 질문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내가 혼자 집구석에서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걸 교육기관에서 제공을 해줘야 한다라고 전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학습 관리예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왠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죠. 그동안에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동안에는 학생들을 어떻게든 올가매서 자, 너 이때까지 반드시 이거 풀어와 라고 하는 위주의 교육 방식이 이제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그냥 쥐어짜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더 질문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서로 답변을 하면서 더 배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축적하고 분석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한테도 드리고요. 성인 교육이라면 스스로 학생들 내가 이렇게 배웠었지라는 걸 또 인식시켜줘야지만 학생들이 내가 이걸 통해서 학습 효과가 높았구나라는 걸 또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단계까지 이 세 단계를 잘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학생들이 일단 자발적 참여를 해야 할 텐데 그래야 뭐 데이터도 나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질문도 하는 거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의 중요성도 교육 현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침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질문하라고 닥달해도 안 되는 거니까 대체 왜 질문하지 않는지부터 한번 뜯어봐야겠죠. 저랑 한번 그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 전 문제를 미리 풀어가는 편인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이건 정답이 0인데 쉬우니까 꼭 풀어볼 필요는 없겠죠?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 3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이 뭐야, 내가 틀렸었잖아.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질문을 했다가 제가 틀린 거면 어쩌죠? 뒤에서 비웃으면 어쩌죠? 손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못 보셔서 1시간 같은 1분 동안 손을 들고 있으면 어쩌죠? 제 손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어쩌죠? 오랫동안 말을 안 해서 질문할 때 교수님 픽사가 나면 어쩌죠? 이미 한참 지났는데 저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기면 어쩌죠? 저 때문에 수업이 더 늦게 되면 자, 수업 끝. 다음 시간에 퀴즈 볼게요. 네, 이게 사실은 대학을 배경으로 나와 있지만 어디서든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사실 실제 우리가 교육을 참여하더라도 또 자주 느끼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클래스함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학생들의 심리적 장벽들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고 그 결과 정말 많은 차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건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저한테 보내셨던 카톡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에는 ETL이라고 하는 어떤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아마 이제 학원들도 그렇고 그냥 뭔가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어떤 게시판 형태를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거기 이제 Q&A 게시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미 Q&A 게시판이 있는데 별도의 질문 게시판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겠냐. 이미 있는 게시판도 학생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클래스홈을 잠깐 써보시더니 완전 다른 내용의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클래스홈 없었으면 어떻게 안 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의 질문이 300개가 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점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사실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을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신 거는 학생들이 서로한테 답변을 해준다라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이 서로한테 다 함께 도우면서 질문을 해결을 하니까 학생들도 내가 정말 탄탄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를 복습하고 한 번 더 짚게 되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죠. 선생님 답변만 내가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시간을 더 절약하고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들, 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의 단순히 그냥 몇 점 맞았어요 정도의 성적 데이터가 아니라 학생들마다도 얼마나 막 질문을 했는지, 어떤 수준의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원래는 눈빛 보고 그냥 때려 맞추기 이런 식의 이제 수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선생님께서 훨씬 더 실감하시면서 느끼고 체크하고 또 수업의 난이도를 맞춰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질문이나 답변을 할 때 수업 전후에 이렇게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시간 비대면을 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때도 소통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대부분 아마 줌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화상회의 툴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줌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아마 많은 단점들을 느끼셨을 텐데 일단 가장 큰 점은요, 소통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하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질문이 생겼어요. 학생이 이제 질문을 채팅창에 조용히 치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화면 공유하시느라고 채팅창 잘 못 보시기도 하고요. 또 더블 모니터 있는 분은 그거 발견하시고 학생 그거 질문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제서야 발언권을 얻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손 들고 바로 질문하면 됐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기니까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이렇게 입을 막고 있다가 그 손을 떼줘야지만 학생들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형적인 소통의 구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럴 때 저희는 메타버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메타버스 많은 대학들에서도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우리 대학의 브랜딩을 위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구현을 한다던가 그냥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시지만 사실 하루 이틀 가지가 않죠. 그리고 보통은 교육의 메타버스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사실 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줌 카메라 다 끄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뭔가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아바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똑같이 그 단점들을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인칭 시점이라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내가 그냥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1인칭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만 보여도 그냥 재밌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자리에 앉아 있는지, 뭐 조별활동 시켰으면 조별활동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그냥 옆에 앉아있는 학생들만 보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도 저희는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겟더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점, 두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인칭 시점이라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지적인 시점에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행동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화상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스페이셜 오디오라는 기술이 특별히 적용이 되어 있어서 두 아바타가 가까워지면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두 아바타가 멀어지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겪는 그런 소통의 현장들과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의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메타버스를 사실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껏 이렇게 메타버스 도입했는데 평소처럼 선생님만 막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사실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서로 참여하고 같이 조별 활동을 하고 뭔가 서로한테 말을 걸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그 학습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선택적으로 활용해야지만 이 메타버스의 장점을 실제 교육의 효과로 직결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줌으로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썸
학원에서 메타버스를 실제 활용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또 클래스룸에 저희가 다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평소에는 클래스룸에서 뭐 줌으로 소통을 하다가 또 강의 전후에는 질문하고 답변을 하다가 메타버스가 필요한 그 소통의 순간에 메타버스를 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 환경을 다 메타버스로 옮겨야 돼가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의 하나의 기술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학생들의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강사님의 입장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랑 강사님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사님들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이제 참여의 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학생들 좀 더 케어하고 질문도 좀 더 불러일으키자라고 말씀 주시면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강의도 진짜 많고 어떻게 소통까지 그렇게 신경 쓰나요? 월급 더 주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사님과 조교님의 비효율적인 업무들, 반복적인 업무들을 줄여줄 수 있을까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바로 AI라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꼭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분명히 막 공지했는데도 선생님 숙제 사항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클래스룸을 쓰고 있었다면 AI 조교가 대신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 3일 전에 다른 학생이 똑같이 질문했는데 이거 한번 바라볼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5초 만에 바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가르쳐준 거, 중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계속해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는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쌓이고 우리 학원만의 경쟁력이 되는 이 Q&A가 쌓일수록 이 데이터가 활용이 돼서 점점 더 AI가 추천해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컨텐츠 위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뭔가 스타 강사라든가 잘하시는 선생님이 빠지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다시 그 선생님을 따라서 학원을 옮긴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가 우리 학원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뀌거나 하시더라도 그냥 이 데이터가 학원에 다 남아있고 노하우가 학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고스란히 우리 학원에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 조교가 그 데이터를 축적한 걸 계속 활용하게 해주니까 이 경쟁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클래스룸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AI 기술은 저희가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최했던 전 세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한국 대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선정이 되면서 미국 시애틀에서 월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글로벌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 가장 혁신적인 에듀테크 스타트업 200개를 뽑았어요. 그때 저희가 미국 기업들과 나란히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GS Awards라고 해서 전 세계 40개국 180개 팀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저희가 1위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빛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입증을 했던 것처럼 클래스룸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AI 기술은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I 조교가 없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정의를 해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원의 특색은 무엇일지, 우리 학원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클래스룸 제품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짚어보면 지금 클래스룸에서는 웹이랑 앱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되고 또 여기서 VOD라든가 영상도 올리고 수강률도 체크가 되고 그리고 라이브 강의도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도 되고 줌도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서 강력한 소통 기능들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AI 조교도 하고 또 메타버스까지 연동하는 이런 기술적인 환경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클래스룸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에듀테크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클래스룸에서 이미 다 연동을 해서 허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클래스룸만 도입하면 이 툴들은 다 자연히 따라오고 우리가 뭘 활용할지만 선택해서 조합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환경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적 환경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은 뭘로 둘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방향은 저보다도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지금 원장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만의 방향들을 생각을 해서 정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전입니다. 보통 특히 큰 기업에 이제 학원을 하실수록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직접 구축을 하려고 하세요. 왠지 우리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집도 전세가 다르고 내가 이렇게 자가로 소유하는 게 다른데 우리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집과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은 그냥 5년, 10년이고 그래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당장 3개월만 되더라도 그 기술의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잡지 않으면 금방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자산 가치가 너무나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잘하고 있는 곳들은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직접 구축을 해봤자 어차피 우리의 경쟁력이 그 기술을 잘 구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교육에 더 집중을 하고요. 기술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클라스원 같은 경우도 이미 다 구축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걸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이걸 그대로 그냥 임대 형태로 빠르게 가져가 쓰는 거죠. 기존에 구축할 때에는 또 구축 한번 하려고 하면 업체 선정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막 들이고 여러 가지 막 유지 보수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업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고 계속해서 구식 서비스일 수밖에 없었어요. 구축하는데 또 1, 2년 걸리죠. 안정화하는데 1, 2년 걸리죠. 그러면 또 새로운 서비스였으니까 버그가 당연히 많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 서비스는 항상 뭔가 느려, 구식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쉬웠는데 클라스홈에서는 바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죠?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그런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퀄리티를 우리 학원도 맞출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오류가 있거나 버그가 있을 때도 우리 학원 또 매니저님들이 직접 시간을 써서 업체랑 연락하고 학원의 불만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클라스홈에 바로 연락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불만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강사분들이 또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세요. 이제 겨우 줌에 익숙해지셨는데 또 새로운 서비스 쓰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교육을 드려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클라스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가이드, 텍스트 가이드뿐만 아니라 설명회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에서도 단순히 이 기능을 쓰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교육 방법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클라스홈을 어떤 공간으로 공지하셔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클라스홈을 공지하실 때 어떤 OT 자료를 쓰시면 편하신지까지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통 공간도 결국엔 도구일 뿐이라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지하느냐에 따라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 공간은 너네가 직접 답변하고 질문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약간의 당근만 좀 곁들여 주셔도 차이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 클라스홈에는 통계 형태로 학생들의 활동을 트래킹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마다 질문을 몇 개 했는지, 답변을 몇 개 했는지, 좋은 답변을 많이 해서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할 수 있는데 이제 최소한 뭐 질문 4개, 뭐 답변은 4개 해야 되고 만약에 좋은 답변을 많이 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학생이 있으면 이런 시상을 해줄 거예요 같은 제도만 선생님이 처음에 잘 세팅을 해주셔도 그냥 한 학기 동안 또는 하나의 교육과정 동안 정말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팁들까지도 선생님들께 저희가 직접 다 설명회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스홈 자체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학원에 맞춰서 로고도 넣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은 AI 기능을 쓰고 메타버스 기능을 쓰지 않을래요.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조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우리 학원 서비스처럼 직접 만지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학원 자체 사이트가 이미 있다면 그것도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 클라스홈에 가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학원의 사이트에 가입했던 그 계정 그대로 클라스홈에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학원에 게시판 하나가 되게 좋아졌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줌이나 게더 같은 서비스들은요 직접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매 대행까지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줌이랑 게더 같은 경우는 교육 할인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저희가 추가적인 할인을 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께는 좀 더 이런 줌이나 게더도 해외 결제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클라썸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클라썸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에듀테크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리자 중심적인 에듀테크들이 되게 많아왔어요. 그냥 뭔가 숙제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공지를 그냥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그 다음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아마 이따 뒤에 Q&A 세션 따로 또 준비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같이 드리고, 네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데모를 데모를 보여드릴까요? 사용하고 있는지. 네네. 요것은 히스토리 설명하고 뒤에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히스토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서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썸 히스토리는 제가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밤마다 왜 그런 친구 한 명씩 있잖아요. 저 친구는 머리는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고민을 하더니 와가지고 그래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한 2, 3주 동안 계속 같이 공부를 했어요. 문제집도 제가 이제 안내해주고 같이 교과서도 설명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한 번의 시험에서 원래 반에서 30명 중에 24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거의 반 6등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한테도 막 피자도 사주시고 콜라도 사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뿌듯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더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쳐준 거였는데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제가 뭘 잘못 이해했었는지를 알게 되고 뭐가 구멍이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더 기억에도 잘 남고 훨씬 더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서는 이제는 아예 친구들이랑 각을 잡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내신 시험 3주 전부터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노트 필기를 다 베낀 다음에 그 교과서 한 장 한 장을 서로 넘겨가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봤던 모든 시험에서 다 1등급을 맞으면서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탄탄하게 배울 수 있고 심지어 끝까지 노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울 수 있구나 라는 지점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이런 학교에 가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학원에서도 느끼실 텐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리고 왠지 내가 물어보면 혼자 그냥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왠지 다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나만 모르나? 이런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메일 같은 걸 쓰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점들이 많았고요. 학교에 뭔가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질문하지도 않고 여기서 질문해봤자 그냥 무시당할 것만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그래도 친구 한 명 붙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걸 진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카이스트에서는 1학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학과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가려고 했었는데 선배가 무조건 전산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컴퓨터 동아리에 꼭 들어가라고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런 동아리에 너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물어볼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너한테 아무런 인맥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학생회 과대표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걸 같이 도와줄 친구가 있냐 라면서 이제 과대표 선거에 나갔었고 이때 당선이 되면서 이때 제가 했던 첫 번째 학생회 사업이 바로 과목별 톡방이라는 사업이었어요. 이 과목별 톡방이 뭐였냐면 수업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서로 다 같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선생님께서도 같이 알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학생들이 막 서로 그냥 단순히 내일 시험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학업적인 질문들까지 서로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나는 이 톡방이 없었다면 한 학기를 못 버텼을 거야 같은 학생들까지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이게 처음에는 4개 톡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점점 다른 학과로 퍼지고 서울대학교 같은 다른 학교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톡방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질문 답변 섞이고 질문이 묻히고 모든 말에 대한 알림을 다 받거나 안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좀 더 제대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문제점에 공감하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클래스업 1.0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2017년이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똑똑하고 책임감 있다라고 생각하는 컴퓨터공학 친구들과 산업 디자인과 친구들을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클래스업 1.0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갔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다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AI까지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콜드메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끼리 계속 입소문을 막 내시면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수업 써봤는데 너무 좋던데 너네 써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교수님들끼리도 단톡방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계속해서 커지면서 대학 쪽에서 확장이 먼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때 이제 2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정말 이거에 고통받는 게 우리들 뿐일까?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이나 아니면 학원들에서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곳에서도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없을까라고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매진 컵이 바로 이 전 세계 시장에서의 니즈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버드, 스탠포드부터 시작해서 각 국가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너네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봤었고 그때 그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게 동양의 문화라서 질문을 못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또 이 질문을 효율화시켜주고 또 여기를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건 전 세계 공통의 니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 박람회를 나가면서 니즈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또 아예 실리콘밸리로 저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제 계속해서 스탠포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교수님들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하시면서 아예 스탠포드 전체 교육 대학원 아니면 교육센터까지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게 실제 미국에서도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니즈가 있냐를 확인할 때는 정주행 창업경진대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창업경진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때 이런 이제 크립톤이라는 투자사의 대표님을 같이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LG부터 시작해서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레퍼런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홈을 통해서 이런 곳의 교육도 변화하네. 근데 여기서도 교육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네. 이런 지점들을 발견하면서 대상을 받게 됐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11억 투자 유치하고 얼마 전에 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발판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었고 또 클래스홈에서 모든 걸 직접 다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런 AI 기술은 저희가 직접 집중해서 만든 기술이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하지만 소통을 하나의 부분으로서 통합하면 좋을 만한 이런 겟더 같은 플랫폼들은 저희가 아예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렇게 같이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첫 창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그리고 에듀테크 스타트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곳을 처음 봤다라는 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그게 이 3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냥 어떤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 학습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집중했던 점 그리고 2번째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그리고 3번째는 정말 끊임없이 빠르게 학습을 했던 것. 이 3가지가 저는 그 주요한 지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그냥 대표인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 자체
한 명 한 명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들이 지금 저희 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되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어떤 교육기관들에서 잘하는 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 환경들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바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클라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실제 클라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클라썸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로도 이제 클라썸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클라썸.com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고 로그인 하실 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데모 계정으로 하나 들어가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앱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웹 위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바에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강의 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강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강의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게 5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커리큘럼, 설문, 통계 설정 이렇게 있는데요. 탭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커뮤니티는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요. 답변도 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여기서 공지도 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커리큘럼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내가 뭐 1차 시는 줌으로 하고요. 2차 시는 영상으로 대체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설계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줌 링크 그때마다 계속 던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줌도 다 예약되어 있고 여기에 막 VOD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어차피 푸시 알림이 알아서 오고 그 푸시 알림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냥 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설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도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 통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석들이나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 여기 로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학생들마다의 뭐 역할, 우리는 뭐 멘토, 멘티라고 불러, 우리는 수강생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바로 이 질문 기능이에요. 보통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처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이제 수학, 수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또 글로 쓰고 글도 찍고 올리면 선생님이 글씨 못 알아보시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그냥 클라썸에서는 바로 여기서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고 이런 수식들이 다 실제 사진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중복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거나 할 때도 이 질문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첨부 파일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코딩 학원을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올리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와 이걸 내가 직접 다시 다 타이핑해가지고 돌려보라는 건가? 막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겨요. 클라썸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인지 바로 인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도 해주기 때문에 코드도 한 번에 보고요. 심지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냥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환경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피드처럼 글이 하나씩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9번 게시글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왼쪽이 질문의 영역이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답변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질문은 이렇게 글로 나오고요. 댓글은 이렇게 이제 채팅 형태로 서로 나오게 돼요. 서로 막 이렇게 좋아요 같은 이모지들도 누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시면 눈치 빠른 표범, 졸린 나비 이런 닉네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기능이에요.
익명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친구들이 나댄다고 하지 않을까? 뭐 바보 같은 질문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선생님들은 또 걱정이 많으세요. 혹시 익명으로 애들이 이상한 글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의 실명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질 관리도 가능하고, 이게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실명으로 보인다는 걸. 근데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면 친구들한테는 나댄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한테는 어필하고 싶거든요. 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다른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선생님한테 그냥 1대1로 카톡하고 1대1로 막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몰랐다면 이제는 여기서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보다가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는 이 저도 궁금해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답변이 달렸을 때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금해요를 많이 받은 질문이 있으면 인기 질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푸시 알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일수록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 기능이었다면 선생님들, 강사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은요, 바로 이 공지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공지를 하나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서 이제 공지를 하고요. 여기서 서로 채팅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 여기서 몇 %가 확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보기 눌러보시면 누가 읽었고 읽지 않았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읽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는 푸시 알림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교님들은 이거 100% 찰 때까지 계속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또 학생 뭐 그런 공지 없었어요, 못 봤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공지였다면 피드백 채널이 있어요. 또 학생들 좀 상담을 한다거나 이번 수업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체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초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래스홈에서는 선생님도 쉽게 질문해야 한다라는 모토가 있어서 얘들아 이번에 첫 수업 어땠어? 첫 과제 어땠어? 얘들아 이번에 뭐 상담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학생들과 1대1 톡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선생님과의 1대1 방이 생겨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방은 볼 수 없고요. 선생님은 학생들마다의 방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이런 점이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요. 원래 설문조사로 받았으면은 그냥 어려웠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게 그냥 막 카톡창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학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도 딱 정리해서 같이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실명으로 했을 때 좀 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다, 솔직한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익명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애초에 이 피드백을 올리실 때 익명으로 받을지 실명으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익명을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익명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팬더랑 이렇게 질문 있으면 또 답변을 해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질문을 다 하면요, 이 모든 글들은 다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검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글들에 있어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글의 유형들이 뭐 1주차 과제에 대한 거 아니면 1단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수업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 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쓸 때, 올릴 때 그냥 딱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자동으로 다 분류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이 미해결된 것만 따로 모아본다거나 읽지 않은 거, 인기 많은 거 이런 것만 따로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단 5분을 쓰시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커리큘럼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섹션 같은 것들도 나눌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컨텐츠를 다양한 종류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중강의, 영상 강의도 올릴 수 있고요. 파일로. 그리고 유튜브 링크 같은 것도 담아서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 요즘에는 좋은 학습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유튜브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곳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1주차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줌을 듣고요. 2주차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뭐 VOD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서로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제 채팅에 대해서 막 대댓글 같이 마치 카카오톡처럼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상단 고정 채팅으로 공지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대시보드를 통해서 몇 %가 봤는지,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누군지, 안 봤으면 푸시 알림 보내고 이런 것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학생들의 수강률 관리 같은 거에도 훨씬 더 공수를 적게 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문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설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제로 하는 그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그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인지 익명인지 뭐 이런 설문들도 할 수 있고요. 객관식도 단일 선택, 중복 선택, 아니면 이제 주관식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설문을 하시게 되면 누가 받는지 각자 이제 전반적인 통계라든가 아니면 뭐 개별 보기, 엑셀로 추출하기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마다 얼마나 이제 추이가 어떤지, 질문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서로 답변 많이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면 뭐에 대해서 많이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학생들마다의 통계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랭킹으로 나오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좀 더 시상을 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별로도 이런 식으로 학습 내역들을 다 볼 수가 있게끔 되고요. 공지 안 읽고 있는 학생들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잘 못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PDF로 게시글과 댓글 같은 것도 다 추출해서 그냥 그 수업 한 학기 동안 있었던 것들을 그냥 클립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로 이런 것들은 다 추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뭐 참여도 점수 같은 걸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각자 이제 봤는지, 그리고 학생마다도 뭘 얼마나 봤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하실 때도 이런 화면 하나 띄워놓고 하시면 학생의 이제 관심사라든가 진도율 같은 걸 한 번에 보면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튜터야, 우린 튜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역할을 우리 학원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 이렇게 링크 하나 알려주시면 돼요. 첫 수업 때 우리는 이런 이 링크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어 라고 학생들한테 공지를 해주시면요, 이 안에서 같이 학생들이 이제 입장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 다 들어오면 그 링크를 꺼버리는 식으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스원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평소에 그냥 질문을 하면 AI가 여기 한 명의 사람처럼 이렇게 답변을 같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AI한테 물어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기서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AI가 같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질문 없으세요? 우리 저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을 얻습니다. 아마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온라인 우리 클래스룸에 대해서 저기 빠르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대표님께서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정말로 디테일한 거예요. 지금 빠르게 그냥 푹 설명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안에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환도 너무 잘 되고 연동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아마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중1 때부터의 그 학생 입장에서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인의 경험으로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빠져나가고 어떤 순간에 부족하고 어떤 시간에 애들이 붕 뜨고 이런 걸 미리 다 캐치를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업가로서 또 위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할 때 버튼 다운으로 아니죠 탑 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바라보면 분명히 놓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 베이스가 학생들의 심리를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어떤 순간에 애들이 딴짓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여기다 잘 녹여낸 과정입니다. 네, 지금 장착이 되지 않았지만 파트너 학습법은 굉장한 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이 이 스스로 우리 스터디처럼 이게 활성화되면 좀 속도로 원장님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시간 없어 빨리 이거 풀어 이래서 그런 거지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아이들이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 그걸 못 기다려주시니까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 데리고서 그런 거 할 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야, 네 공부해 막 이럴 텐데 그걸 기다려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막 원래 터치를 많이 안 하셨어가지고. 네, 궁금한 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빨리 들은 걸로는 사실 들으면 잘 모르고 그래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나을 텐데 맞아요. 그럼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그냥 들어가시면 이거를 실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데모 버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저희한테 네. 그 데모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실제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그냥 이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classroom.com 네. 들어가시면 이거 꼭 잘 들으세요, 원장님들. 이게 로그아웃이 네, 여기 classroom.com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뜨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데모 신청하기라고 신청.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바로 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직접 하나씩 어떻게 실습하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학원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데모 세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실습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거를 해서 바로 제출을 하면 바로 네. 클래스룸 쪽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 전화나 연락처로 이제 네. 연락이 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대표님만 하시거나 원장님만 하시면은 이게 전체 조직이 바뀌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데모 세션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 우리 학원에 맞는 아이디어들도 더 많이 생기시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들은 이거 보시면서 네, 높은 퀄리티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멋진 타이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하지만요. 솔직히 학생들이나 그리고 젊은 실무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이제 맞춰갖고 학원 운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1년을 10년을 앞당긴 거는 원장님도 우리 다 인정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작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줌 얘기했을 때 줌이 뭐야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오히려 활용하는 것처럼 올해 오히려 더 많이 궤도타운도 지금은 약간 메타버스 하면 몇 번 버스야 어디 가는 버스야 막 이러긴 하지만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 안으로는 너무너무 실용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블루타이 학원대학교에서도 그걸 미리 감지를 하고 원장님들께서 좀 더 빠르게 이걸 적응하시도록 우리 대표님도 모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듣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가까이 이렇게 뵈면.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데모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네. 분이 계셔서 네. 여기 026091-2897로도 그 도입 문의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가격도 아까 얘기하셨나요? 혹시? 가격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제일 맞아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1인당 월 한 8,000원 정도 선인데 네. 이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할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네. 네, 문의 주실 때 저희가 같이 상담해드려서 학원에서 좀 맞춰가지고 가격 제안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규모에 따라서 8,000원이 변동이 있다라는 거는 뭐 네. 50명, 100명? 그 네, 기준이 네, 네. 어디서부터 변동이 될까요? 100명?
네, 보통 이제 100명부터 할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게더타운이랑 줌이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네네. 네. 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클라썸을 통해서 게더타운이랑 줌을 할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먼저. 네, 보통은 한 최소 5% 이상 할인이 되고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보통 5개 이상 구매하시면서 1년 이상 계약을 하실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줌뿐만 아니라 이제 게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인 거기는 더 많이 해드려요. 보통 한 10% 이상은 저희가 게더를 할인해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10% 이상 그러면 얼마의 10%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게더타운 메타버스 활용 비용이 이제 2시간을 사용하면 한 2불 정도, 2,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한 하루 동안 사용하면 한 3,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사용했을 때 학생 한 명당 한 8,000원 정도 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25명 미만이면은 무료이기 때문에 25명 미만 규모의 학원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보다 좀 더 큰 학원들에서는 이제 한 사람당 매달 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은 금액에 있어서 8,000원이잖아요 클라썸이. 그리고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조정을 또 해주실 거고 학원대학교는 더 조정을 해주실 거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줌 같은 경우는 30분까지 무료잖아요. 사실 이 안에서 강의를 할 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30분짜리로 해가지고 25분 유튜브도 다 10분 20분 이렇게 자르니까 그렇게 활용하면은 줌에 대한 비용이 또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한 1인당 한 15,000원? 그쵸? 1인당 10,000원 다 합치면 클라썸 비용과 게더타운 비용과 다 합치면은 한 15,000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당 15,000원 정도로 해서 아이들 학생 관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소통하게끔 하면 선생님들의 노고가 아이들 관리하고 뭐 하고 이런 노고들이 거의 한 40%는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왜 네이버 지식인이 네이버가 큰 이유도 지식인 때문에 성장한 건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네이버가 해준 건 없어요. 그냥 판만 깔아주고 너희들이 질문하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부여해 주는 거 점인가 몇 점 이렇게 주는 건가? 그렇죠. 내공을. 네, 내공.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서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정말로 놀랍다고 본 게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시상을 우리가 원장님들이 그걸 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거라고 좀 봅니다. 이제 앞으로 오래전에는 왜 에디톨로지가 화두였지만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큐레이팅이 화두잖아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쓰지 말고 개발은 개발자가 우리는 뭐가 좋은지만 갖다가 잘 쓰는 게 우리가 할 몫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장님들이 질문 같은 걸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외람된 질문인데요. 클라썸은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듯한데요. 우리 학생들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지문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클라썸을 이용한다면 우리 학생이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네네. 사실은 대학생들이 가장 그 초중고를 거쳐서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 한성과학고등학교라든가 창문여자중학교라든가 일반적인 여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사용을 하시는데 수업이 완전히 바뀌고 거기 예를 들어 어떤 수업에서는 막 97%를 학생들끼리 서로 답변하는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되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공통교육 과정인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클라썸은 여러 분반들이 있을 때 그 분반들을 통합해서 한 공간으로 이용하면 집단지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성인교육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듣는 수업이랑 얘가 지금 듣는 수업이 달라서 이제 다 편파적으로 각자 소그룹안에서 질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면 중고등학교 쪽에서는 우리 학원에 뭐 여러 지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통합시킬 수가 있고요. 그게 결국 우리 학원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시학원들 예를 들어 뭐 수학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여러 코딩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도 실제 효과를 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통교육 과정이시면 클라썸을 사용하기에 유리하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마디 답변을 드리자면 클라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약간의 퇴화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오프라인 분들 계시거든요. 질문 안 하세요. 지금 눈만 깜빡깜빡 뜨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왜냐면 또 질문하기가 쑥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질문 여기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또 아이들의 현실인 거고. 이거를 그리고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저희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말하는 것보다 그냥 채팅하는 게 훨씬 편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학생들은 채팅으로 클라스홈으로 질문하고요. 교수님들은 클라스홈에서 답변 안 하시고 굳이 모아가지고 수업 시작할 때 구두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각 세대가 편한 소통의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이 편한 그런 SNS 방식의 클라스홈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맞는 방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걸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른들은 우리 세대는 우리의 존재감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의 꽃이 된다의 김춘수의 시를 배우고 산 것처럼 서로 간에 눈을 보고 소통하고 이름을 같이 불러주고 여기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지만 이제는 우린 초점은 아이들에게 맞춰야 돼요.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고집을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 기술 툴적인 부분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막 사실 이게 클라썸이 그 슬랙이나 노션 슬랙처럼 너무 글씨가 막 많아요. 보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화로 딱딱딱딱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좀 익숙하니까 이렇게 딱 이미지 뭐 하나 좀 누르면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다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도 그렇고 글씨고 뭔가가 슬랙 화면에 그 글씨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지 정신없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원장님 한 번씩만 쫙 읽어보시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절대로 모든 툴은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사장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있는 것만 글씨 읽고 누르시고 들어가서 한 번씩만 실행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데모 버전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학원 카페에 강의를 올리고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Q&A를 하고 있는데 그런 클라썸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활용을 하세요. 두 가지 특징을 가장 크게 많이 느끼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로 통합되는 거의 장점이에요. 보통 또 이렇게 강의를 올리고 또 단톡방 따로 하면 왜 그 게시판 1강에서 이 지점에서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클라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질문을 함과 동시에 옆에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차이점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알려주시다 보면은 카톡은 결국에 학원 입장에서 다 날아가는 데이터들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수업 끝나면 휘발되는 것들이고 학원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또 축적을 해서 뭐 학부모 상담 때도 정리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학기 때 또 비슷한 학생들이 똑같은 질문하는 거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휘발되고 끝나는 거죠. 그러기가 쉬웠고 그리고 강사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톡방을 만들면 또 그거 굳이 학원 계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막 이런 것도 되게 눈치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클라썸은 기관관리자 사이트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 전반적으로 어떤 수업이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VO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막 수강률 확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바로 채팅을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소통이 자유롭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면 아마 여러 장단점을 많이 이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히스토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으로 시작을 했어요. 항상 이제 처음에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 카톡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습에 특화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카톡이기 때문에 다 실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뭔가 더 참여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그냥 내향적으로 머물기가 되게 쉽고요. 그 안에서 나왔던 질문도 계속 나옵니다. 분명 위에 조금만 스크롤 올라가면 그 다른 친구가 질문했는데 똑같이 얘기하고요.
또 그러다가 다른 질문 올라와 버리면 답변 못 받은 질문이 그냥 묻혀버려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 따로 필터링해서 못 보죠. 그냥 선생님이 계속 채팅방 체크하다가 그냥 내가 혹시 놓친 채팅 없나 계속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이 들어가 보고 막 얘기해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슬랙 말씀 주셨는데 기업에서도 원래는 이메일이나 그냥 메신저 앱을 쓰다가 슬랙이라는 기업 협업 시장에서 특화되어 있는 소통 툴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교육에서는 소통 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시장에서 슬랙이 나오기 마치 전처럼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메신저 앱이나 아니면 메일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불편한지 모른 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학생들이 질문 안 하는 이유는 우리 툴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그냥 질문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고 선생님들이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게을러서요. 이렇게 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걸 툴적으로 다 풀어주셔야지만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습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슬랙도 어쨌든 간에 카톡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오는 거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카톡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지만 이거는 이런 과정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아이들이 그냥 막 뒤섞이는 게 아니라 미리 장을 딱 섹션을 구분해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이미 섹션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관리자도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은 이건 안 보여주셨는데 모든 게 엑셀로 정보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엑셀 정보화로 저게 다운받기로 다 돼 있으니까 훨씬 원장님들이 관리하기가 편하시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툴은 많아요. 근데 이제 선택은 우리가 제일 편한 걸 하시면 되는 건데 또 선택을 잘하려면 알아야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 클라스홈이 하나의 n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장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지금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시려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총책임자입니다. 김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단하신 분을 여기 초대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좋은 강의 너무 고맙고요. 카이스트는 제가 보기에 좀 기술적인 문제 말고 다른 걸 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카이스트는 이렇게 그 스타트업 지원이 되게 잘 되는 학원인 그 학교인 것 같아요. 저기 IM스쿨의 정인모 대표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네. 스타트업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지금 NHN에 지금 그 매각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니즈에 대한 그런 이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니즈를 파고드시는 그 능력으로 한번 학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학원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원 원장님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못생겨가지고 일반적으로 학원 원장님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학원은 아직도 뭐 한 4, 5년 이상은 뭐 AI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거 나와도 오프라인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 뭐 물론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절대 따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팬데믹이 끝나면 온오프 그냥 같이 믹스해서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 옛날에는 서서히 변했지만 지금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걸. 오프라인 학원이 존재할까? 자, 그러면 이제 학원의 원장님도 그래요. 아니, 관리하려면 학원에 와서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어. 평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대표님 강의 들어보면
온라인에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길게는 한 5년 그 사이에 학원가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 혹시 학원 다녀보셨죠? 아, 많이 다녔죠. 네, 다녀보셨죠. 예.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학원이 지금 상태에서 학원이 이제 메타버스 도입하고 AI 도입하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그 대표님의 생각을 좀 너무 짧게 말고 네.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이 또 계속 지속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시긴 하지만 아까 기술이 도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사실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고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오프라인 정도의 라포를 형성한다거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하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도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온라인 100%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진짜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간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아예 100% 온라인에 맞추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지역 거점으로 운영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형태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이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뭐가 있나를 살펴보면 저는 보통 첫 수업은 만약에 로컬 기반의 수업, 지역 기반의 수업이라면 오프라인으로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얼굴 보고 내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질문하는 건지도 대강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친밀감 형성한 걸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이어나가더라도 그 집단 자체가 이어질 수가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온오프라인은 둘 다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에 오히려 더 그런 파고요. 그래서 그럼 온라인으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기업 안에서도 갖고 있는 룰이 뭐냐면 너가 똑같은 말을 3번 이상 할 거면 무조건 영상으로 남겨였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학교에서도 보면 똑같은 선생님이 밤마다 들어가서 똑같은 말을 읽고 나옵니다. 그게 오프라인으로 전달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자는 학생 좀 더 선생님이 바로 확인해서 머리 한 대 더 때릴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의 것을 관리라고 볼 거냐 아니면 비효율적인 걸로 볼 거냐. 근데 사실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영상을 미리 집에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학습 활동을 하게끔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립러닝이었는데 그동안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넘어야 할 벽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읽기만 하면 됐었는데 내가 굳이 온라인 강의 영상을 또 따로 촬영을 하고 학습 활동을 또 따로 오프라인 설계를 해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장벽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그냥 단순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온라인의 강의가 증가했다, 비대면 교육이 증가했다 이 정도 변화로 보이지만 정말 근본적인 변화는 선생님들께서 IT를 활용할 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가 그동안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어야 됐는데 온라인은 내가 괜히 잘 모르겠고 어렵고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오프라인으로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왔어요. 사실은 뭐 나이프 이제 스테이크를 썼는데 사실은 나이프가 더 좋은데 내가 자주 쓰는 게 포크니까 포크로 쪼개놨던 거죠. 근데 그런 지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코로나19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였으면 버티는 분들도 그냥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꼭 써보시고 활용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활용했을 때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잘 수업을 하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온라인도 경험했고 오프라인도 경험했을 때 어떤 식의 하이브리드한 교수법을 마련했을 때 정말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19가 멎어든 이후의 교육들이 더 많이 기대가 되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서 그걸 또 잘 정립하고 저희 같은 회사들도 그런 방법들을 잘 전파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또 전파하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냥 뭔가 수동적으로 줌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다음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걸로만 버텨봐야지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학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해서 기업과 학원이 같이 그 방법들을 만들어 갈 때 저는 그 넥스트 교육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예. 정말 예, 아주 좋은 그 답이었는데요. 대표님이 하셨던 그 학습 방법이 지금 이제 학원에서 하고 있는 메타인지 학습 방법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 네. 학습 방법인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온라인에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지 네. 이제 가능할 것 같은지 이제 이런 부분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굳이 학원에 나와서 네.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집에서 미리 공부하고 와서 선생님한테 설명하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첨삭을 하고 이런 그 학원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릴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네. 오프라인에서. 근데 그 이후에 온라인이 과연 오프라인이 필요할까? 근데 이런 고민도 제가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이 패러다임이 제가 꼭 오시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 학원의 패러다임이 학원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일반적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성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대표님처럼 이런 그 어떤 새로운 툴을 개발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랬던 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좀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이게 좀 그냥 질문 자체가 좀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원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혹시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온오프 믹스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네,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학원장들은 어떻게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네. 조금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부터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이제 막 가르쳐주고 하는 어떤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법들이 온라인으로 더 적합하냐 오프라인으로 더 적합하냐는 저는 그 안에서도 되게 다르다 생각해요. 클래스홈은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툴이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든 원래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그 수업의 전후입니다.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이 학생들한테 더 많아요. 일주일을 주고 보면 100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은 예를 들어 그 과목에 대해서는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 100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뭐 하는지를 살펴보면 혼자 그냥 시험 공부하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전 온라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실시간으로 같이 뭔가 옆에서 바로 설명해주고 같이 넘겨가면서 보고 같이 뭔가 그려주면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건 저는 당연히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어떤 지역 간의 이제 격차라든가 아니면 서로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이런 한계점들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도구로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동시간대에 같이 하는 그런 하브루타 공부법, 뭐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파트너 공부법들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때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티 그게 이제 지금 클래스홈이 지원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럼 학원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 그냥 모든 학원을 다 퉁쳐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학원들도 뭐 입시 학원들도 있고요, 뭐 성인교육 학원들도 있고요, 어떤 뭐 평생교육을 하는 연장선상의 학원들도 있는데 지금 일단
입시학원 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입시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입시 제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5년까지는 꼭 반드시 다 이제 학점 방식으로 막 바꾸겠다라던가 이런 교육부 자체에서 이제 지령들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그냥 수능 방식보다는 각각의 그 학생들만의 특별한 어떤 활동들, 그 학생들만의 패스들을 그려주는 방식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언제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걸 제가 막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정책들이 우리 미래 인재들이 어떻게 해야 잘 성장하는가에 대한 방향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지식을 잘 암기하고 학습하는 것, 그게 공정한 시험을 내기 되게 좋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특히나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게 초중고 시장이라고 전 바라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걸로는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우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을 점점 더 넓혀주고 있고, 그 학생만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줄 때 저는 학원들도 기존에는 딱 정해져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입시에서 시험에서 잘 나올 법한 것들을 쪽집게처럼 잘 뽑아주고 이런 걸 전달해주는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하나하나의 패스들이 점점 더 특화될 거고, 그럼 각 학원들에서도 더 각각의 분야들이 특화되기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분야를 좀 더 특화할 건지를 미리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수요들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과학탐구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존 영역에서 그나마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건데, 그럼 그 과학탐구 영역에 선택하는 과목들의 이제 패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을 거고 우리 학원이 뭘 잘할 수 있는가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플랜들을 세워야 할 거라고 보고요. 성인교육학원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입시제도 같이 공교육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학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학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제대로 취직을 했나? 제대로 사람들이 뭔가 결과를 냈나? 뭐 승진을 했나? 이런 것들로 결과를 내는 학원들이거든요. 아니면 자격증을 땄나?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땄나는 사실은 그 암기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암기를 할 때조차도 이렇게 서로 하브루타 공부법으로 같이 수업하고 했을 때 분명히 효과점들이 있지만, 자격증 시장은 저는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룰 하에서 움직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학원이라든가 실제로 세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학원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실력 증진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겁니다. 이미 성인교육에서는 그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다들 외치는 게 기존에는 약간 박리담회 형식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막 뿌려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에서도 일어나는 변화가 뭐였냐면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반복 결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완강률이 2%에서 5%예요. 그럼 학생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결제해봤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새해에는 좀 더 결제를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 강의 자체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결제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 교육들 중에서도 뜨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는데, 그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기존의 온라인 강의와는 달라 너네를 확실하게 케어해주고 확실하게 잡아줄게, 이걸 기점으로 하는 곳들만 다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 정책도 다르게 가죠. 기존에는 박리담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누가 스타 강사 빨리 데려와서 그냥 이거 온라인 강의 더 저렴하게 파나, 이 정도가 다였거든요. 다 마케팅 비용으로 태우다 보니까 이미 유데미 같이 그냥 해외에서 박리담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들을 보면은 이런 B2C 사업으로는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게임이 다 레드오션과 치킨 게임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지금 뜨고 있는 곳들은 확실하게 케어해줄 게를 특장점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교육에 들이는 비용은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 말은 즉슨 1인당 지출하는 교육의 비용이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 더욱더 프리미엄 교육, 나를 더 잘 케어해주는 교육, 내가 진짜 돈 낸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들에 대한 관심도가 전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게 성인교육 섹터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온라인 오프라인은 그냥 도구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이 학원에 특별한 케어를 받고 있고 진짜
내가 돈 낸 만큼 가져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만드는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질적인 학습 효과랑 성과로 나타나야 하고요. 배수보다 훨씬 답변 잘하시고. 네. 근데 역시 좋은 질문에 현문현답인 것 같아요. 우리 김면 학장님께서 너무도 기본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셨고 또 그 질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난해할 수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채린 대표님 오늘 이 클라썸이라는 그냥 기술 엔지니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이 현장에 있으셨으면 이치린 대표님의 눈빛에서 나오는 이 레이저를 보셨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술 엔지니어가 아니시구나. 정말로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고민하고 왜지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많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런 답변을 진짜로 속사포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진짜 그렇죠? 네 매우 많이 존경하고요. 자 우리 네 감동입니다. 레이저 눈빛 보이시나요? 네 결국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더 밀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 기본적인 거는 툴이 하고 기술적인 건 툴이 하더라도 더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강의를 또 원장님들 들으시고 또 우리 대표님도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밀착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아까 전에 또 빠르게 질문 아까 올리신 것 중에서 동영상 강의 중에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아까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시간 제약은 따로 없고요. 이제 네. 용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테라, 7테라 이런 단위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가격 자체가 되게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저렴하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좀 더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진 강의였죠. 네, 통합이 답이다. 네,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의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수백만 가지의 답 중에서 원장님들이 들으시고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교육과정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채린 대표님 바쁘신데 진짜 바쁘시거든요. TV도 나오시고 엄청 바쁘신데 어쨌든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데모 얼른 신청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빨리 문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인사 우리 짝짝짝짝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분들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블루타이 9기 블루타이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쳤고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가 우리 이제 본강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따로 이렇게 뭐 없이 그냥 공지 한 번만으로도 지금 신규 원장님들께서 지금 막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고민하시거나 아직 주저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정한 대표님께서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머뭇거림은 무능이다 라고 어서 빨리 결정하시고 자 블루타이 우리 9기 블루타이거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됐는데. 네, 수고하셨어요.